1938년 황하홍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인 89만 명이 사망하고 이재민만 1250만 명이 발생한 엄청난 대홍수였습니다. 그런데 황하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홍수의 원인은 바로 국민당 정부. 이 당시는 중일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때입니다. 이때 국민당은 황하강 제방을 터뜨려서 일본군을 막는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습니다. 바로 수공을 가한 겁니다. 과연 수공으로 일본군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상 최악의 수공, 황하홍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전투 배경: 중일전쟁이 한창인 1938년 초, 중국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일본군 공격에 상하이와 수도 난징이 함락당했고 국민당 정부는 우한까지 쫓겨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바로 이곳 시저우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1938년 4월부터 일본군은 각각 남쪽과 북쪽의 두 개 방면군이 협공을 가해서 시저우를 공략합니다. 당시 중국군 제5전구 60만 명이 시저우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열심히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5월이 되자 일본군이 허난성 동부까지 전진했고 중국군 60만 명이 포위될 위기에 처합니다. 국민당 지도자인 장제스는 이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시저우 방어를 포기하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중국군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일본군이 너무 빠르게 추격해 왔다는 겁니다. 6월 6일에 카이펑이 함락됐고 일본군은 정저우를 향해 서쪽으로 전진해 옵니다. 당시 정저우는 철도 노선 두 개가 교차하는 허난성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만약 정저우가 함락되면 일본군은 핑안철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우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수하는 중국군 60만 명의 퇴로도 차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저우를 사수해야 됐습니다. 국민당은 자신들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저우 북쪽으로 황하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하강 수공작전. 1938년 6월 일본 육군 두 개 사단이 동쪽에서 정저우에 접근 중이었습니다. 한편 정저우 북쪽에는 황하강과 화이완커우 제방이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이 제방을 폭파해서 수공을 가하자는 발상을 해냅니다. 제방을 터뜨리면 황하강 물줄기를 남동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강물로 철도를 끊고 일본군 진격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국군이 철수를 마치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작전 지역에 있는 허난성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관심 없었습니다. 눈앞에 일본군부터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제스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방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대홍수. 6월 9일 국민당군은 화위안커우 제방을 폭파시킵니다. 이때 국민당은 허난성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흘러넘친 강물은 정저우 동쪽에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고 일본군 진격을 차단합니다. 일본군은 홍수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1938년에 찍힌 황하강 홍수입니다. 여기에 일본군 병사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며 구명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군 입장에서 작전은 성공한 듯합니다. 문제는 홍수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6월에서 7월 사이 계속 비가 내리면서 황하강 유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수는 허난성 동쪽으로 끝도 없이 퍼졌습니다. 이건 오늘날 허남성 동남쪽의 농경지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곳이 드넓은 평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원에 마치 물을 붓듯이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황하강은 하루에 16km씩 뻗어갔고 화이어강을 지나 홍저우까지 도달해서 여기도 범람시켰습니다. 그렇게 대홍수가 끝났을 때 허난성 동부, 안후이성 북부, 장수성 북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참고로 정저우에서 난징까지 직선거리가 560km쯤 됩니다. 홍수 지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홍수는 황하강 물줄기까지 바꿉니다. 이게 1938년 이전의 황하강이고 이건 제방 폭파 후의 황하강입니다. 황하라는 이 커다란 강의 흐름까지 뒤바뀐 겁니다. 여기 살던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황하홍수를 피하는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에 일본 국기를 들고 있는 일본군 병사들도 함께 찍혀 있습니다. 뒤로는 범람한 황하강이 보입니다. 수공작전의 폐해. 황하홍수의 인명피해를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80만 내지 89만 명입니다. 이재민은 최소 400만 명, 최대 125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막대한 피해입니다. 이 사진은 홍수 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국민당 정부 구조대입니다. 황하 범람지역 난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중입니다. 한편 황하는 토사가 많이 흐르는 강으로 유명합니다. 강물이 이렇게 황토색인 이유도 흙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이 탓에 홍수 때 무려 1억 톤의 토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허난성 웨이스현의 경우 토사 때문에 홍수 이전과 비교해서 땅이 4m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합국 구제부흥기관 요원들이 허난성 시화현을 목격한 기록입니다.
성인 2명 깊이의 토사에 파묻힌 농장과 지붕까지 파묻힌 마을 몇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때가 농작물 수확 시기였습니다. 홍수는 농번기가 절정일 때와 겹쳤다. 미리 밭에 농익은 채 서 있거나 추수를 막 마치고 탈곡을 위해 놓여있는 때였다. 여기에 갑자기 흙탕물이 쏟아진 겁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 지역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허난성 웨이스현에 거주하던 피해자 증언을 보겠습니다. 땅이 벽돌처럼 딱딱해졌다. 곡물을 도저히 심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지내기 더욱 어려워졌다. 땅은 단순히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 10명 중 한 사람만 남았다. 이렇게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민당의 비겁한 변명. 황하홍수는 국민당이 저지른 짓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국민당은 이걸 극구 부인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민당 공식 발표는 일본군이 제방을 폭격했고 이게 홍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일본군 탓으로 돌린 겁니다. 자, 일본군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당은 일본군이 범죄 행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국민당이 황하홍수의 범인이라는 사실은 1945년이 되어서야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러자 국민당은 빠른 태세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는 항일전쟁 동안에 중국 국민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증거다 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희생하겠다고 했습니까? 이건 희생당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중국에서 국민당 인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수공은 성공했나? 국민당의 수공이 성과가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6월에 수공을 가해서 일본군 서진을 저지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일본군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9월에 허남성 남쪽을 점령해버리긴 합니다. 하지만 허남성 중심지인 정저우와 철도 교차점을 지켜낸 것도 사실입니다. 덕분에 중국군 주력이 안전하게 철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군이 우한 방어를 준비하고 국민당이 수도를 충칭으로 옮길 수 있게 시간을 수개월쯤 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공으로 얻은 성과입니다. 문제는 일본군이 포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일본군은 홍수로 길이 막히니까 간단히 방향을 전환해서 공격을 가했고 우한을 10월에 함락시킵니다. 결국 국민당은 황하홍수가 일어나고 단 4달 만에 우한을 잃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벌었던 것 치고는 중국 민중이 입었던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겨우 이러려고 홍수를 일으킨 거냐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 수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공을 지속하라. 8월이 되자 홍수가 어느 정도 멈춥니다. 그리고 허난성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홍수지대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중국군에게 중요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중국군은 황하강을 이용해서 적을 통제한다 라는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장 국민당은 홍수 방어선이 유지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황하강 서쪽에 제방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걸로 일본군 점령지 쪽에 물을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939년에 무려 316km 길이 제방을 홍수지역 서쪽에 만듭니다. 여기를 국가방어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중국 수력공학자였던 슈헐랭의 증언을 인용하겠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강 방어가 곧 국가 방어다. 강을 제어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이 제어한다는 말이 바로 수공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장제스도 홍수가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1940년 2월 장제스는 황하강 관리위원회에 연락해서 홍수로 불어난 물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관리라는 게 어떻게 수공을 할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침수지역은 고의로 유지시켰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을 나눠서 흩어놓을 수 없었다. 홍수가 적을 격퇴할 힘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민당은 전쟁 내내 황하를 이용해서 수공을 가했습니다. 홍수 이후 1938년 홍수 이후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황하강이 인간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새로 생긴 황하강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강줄기가 계속 방향을 바꿉니다. 매년 꾸준히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수 여파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1942년 허난성 대기근입니다. 이때 허난성 주민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중일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허난성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 큰 규모의 난민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전 허난성 인구가 약 3천만 명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허난성에서 약 1453만 3200명의 사람이 일정 기간을 난민으로 살았다. 중일전쟁 때 허난성 인구 43%가 난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홍수로 바뀐 황하는 무려 9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국민당은 1947년 3월에 화이영커 제방을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황하강을 원래 흐르던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그새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당은 어떠한 예고도 없이 물을 보냈습니다.
이때 마을 500개가 수몰되고 주민 10만 명이 노숙자가 됩니다. 아니, 국민당은 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당의 수공을 평가하자면 정작 일본군은 못 잡고 국민들만 괴롭힌 자폭이었다 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세 줄 요약. 중일전쟁 1938년 6월에 중국은 일본에게 밀리고 있었다. 국민당은 일본군 서진을 막기 위해 황하강으로 수공을 가했다. 이때 발생한 황하홍수로 수많은 중국인이 사망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